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노동시장론 2차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79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 20번. 우리나라에서 통계상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 두 가지를 쓰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인구 트리를 갖고도 어느 정도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와 비노동 인구죠. 비노동 인구, 그 다음에 노동 인구를 다시 생산 가능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죠. 죄송합니다.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지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를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취업자는 다시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나눠진다. 임금 근로자는 돈을 받고 일하는 자는 모두 임금 근로자다. 여러분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용 형태든 간에 돈을 받고 일한다면 모두 임금 근로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 그 다음에 무급 가족 종사자, 그 다음에 일시휴직자, 이런 사람들을 비임금 근로자라고 하죠. 여러분들 취업자는 주에 1시간 이상만 일을 하면 통계상은 취업자로 잡힌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에는 전업주부도 있지만 학생도 있었죠. 학업에 전념인 사람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인데 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률로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자 중에서 무급 가족 종사자, 이 사람은 또 여기서 하나 또 빠진 게 취업 준비생 혹은 그 포기자죠. 구직 포기자도 여기 달하는 거죠. 구직 단념자라 그러죠. 단념자. 자, 이런 사람들이 아예 실업률이나 취업률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인 실업률은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 단념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실업자입니다. 그죠? 근데 정부에서 통계 잡을 때는 실업자에서 아예 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실업률과 통계적인 실업률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해도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당 1시간 이상,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여기에도 속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5시간만 일한다. 솔직히 이거 취업자라고 잡을 수 없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통계상에서는 뭐다? 취업자다. 그러면 실업률에서 빠진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통계적인 실업률과 현실적인 실업률의 격차를 발생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급 가족 종사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취업자로 잡히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나는 취업 재수를 해요. 취업 재수를 하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가게를 해. 그래서 일주일에 6번, 일요일은 엄마도 쉬는 날이에요. 가게가 문을 닫아. 그래서 일주일에 6번, 하루에 3시간씩 바쁜 시간에만 엄마를 가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게 무급 가족 종사자입니다. 주에 18시간 이상 일하되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인 거죠. 급여. 이게 무급가족 종사인데 이게 어디에 잡히는 거라고요? 취업자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에서 빠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통계적인 실업률과 현실적인 실업률과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볼까요? 불경기의 경우 구직활동을 단념하는 실망 노동자가 발생하나 실제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거기도 하나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실망 노동자 효과와 부가 노동자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 부분. 실망 노동자 효과와 부가 노동자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 한다? 부가 노동자 효과라고 한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내려와 버리는 걸 뭐라 그런다? 실망 노동자 효과라고 그런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일은 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취업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게 실망 노동자 효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경제활동 인구에 있어야 실업률도 잡히는 거지, 경제활동 인구에서 아예 빠져버리면 실업률에서도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나왔던 것처럼 실망 노동자 효과도 하나의 통계 실업률과 그 다음에 실제 실업률과의 격차를 얘기하는데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재에 고용통계상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신에게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가게에서 주당 16시간 이상 일한 자의 경우 취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제 체감 실업률과 통계 실업률의 차이를 발생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거. 무급 가족 종사자와 또 뭐다? 주당 1시간만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잡히는 그 이 현실. 이것 때문에 실제적인 취업률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급 가족 종사자, 그 다음에 취업자 정의, 예, 주당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잡힌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문제들. 그 다음에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기간에 매월 15일을 포함한 한 주간이므로 이에 따른 통계상의 조사 결과와 실제 체감률 사이의 조사 기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통계청에서 취업자 혹은 실업자 이 비율 통계율을 작성할 때 매월 15일이 속한 주. 그래서 어떤 달은 3주일 수도 있고 어떤 달은 2주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주가 15일에 속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주는 좀 그런가요? 하여튼 세 번째 주가 대부분이겠죠. 어쨌든 요 주에만, 내가 다른 주에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주에 3월은 세 번째 주에 통계를 했다. 그럼 내가 1주와 2주, 4주는 놀고 있었어요. 요때는 놀고 있었어. 그러다 3주째만 일했어. 그럼 취업자로 잡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늘상 일하고 있던 사람으로들 취업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 주에, 통계를 내는 그 주에만 일하고 있으면 취업자로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거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통계 시점, 통계 조사 시점에서 취업하고 있으면 취업자로 본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들.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이나 고시 패스를 위한 교육과정 등은 취업률로 통계되지 않아 통계적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에도 이거 얘기한 거죠. 취업 준비생. 예. 이 사람들은 아예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버리니까 실업률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그런가요? 라는 또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취업률은 어떻게 잡는다? 예, 경제활동인구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인 거죠. 모수 자체가 경제활동인구입니다. 그러면 경제활동인구에서 아예 빠져버리면 실업률에도 안 잡힌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통계적인 실업률과 체감적인 실업률. 네 번째는 구직 단념자. 구직 단념자가 어떻게 된다? 예, 비경제활동인구로 가기 때문에 실업률에서 아예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또 우리 교재에 또 그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게 지금 빠져 있는데 하나만 더 본다면 우리나라는 학생이 너무 늦게까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 같으면 여자면 한 23살 정도면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해야 되고요. 남자면 한 26살 정도 되면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데 학생이라는 명목을 걸어두고 계속 취업을 미뤄요. 아시죠? 예, 졸업을 위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회에서 볼 때는 걔 실업자야. 학생이 아니고 이미 졸업해서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졸업을 유예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도 통계적인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결국은 체감 실업률이 훨씬 더 높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게 통계 실업률보다는 체감 실업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주위에서 노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통계청에서는 뭐 한 3%밖에 안 된대. 그거 아니죠. 100명 중에 3명 노는 거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많이 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체감 실업률이 훨씬 더 높은데 통계청에서는 왜 이렇게 낮다고 얘기하느냐?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런 것들을 조금만 정리해서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넘어갑니다. 자, 280페이지입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임금 수준이 높고 근속기간이 길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 들어가면 오래 근무하잖아요. 빨리 나오지 않잖아요. 이는 내부노동시장 제도에 기인하는데 이를 인적 자본과 동기 유발, 지불 능력의 세 가지 측면으로 기술하시오. 예, 이거 그럼 지우겠습니다, 이제. 자, 내부노동시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내부노동시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부노동시장이라는 것은 기업의 규범이나 규칙 등에 의해 뭐 배치 전환, 승진 혹은 뭐 전입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역할을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입직과 퇴직만이 외부와 연결된다. 그래서 입직과 퇴직만이 외부에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기업 내부에서 노동시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한다. 결국은 일단 들어온 사람들은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옮겨주고 저렇게 옮겨주고 혹은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외부에서 굳이 사람을 데려다 쓰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내부노동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내부노동시장이라고 주로 대기업에서 발달한 거죠. 중소기업에서는 내부 노동시장 자체를 잘 키우지도 않고 외부 노동시장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으면 과장이 하나 그만둔다. 그러면 바로 그 과장급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바로 뽑아다 쓴다는 거죠. 그러나 내부 노동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이 하나 그만두면 다른 부서에서 데려오거나 혹은 대리 중에서 고참을 하나 올리거나
그럼 대리 자리가 하나 비면 그 밑에 있는 대리가 올라오거나 또 대리 자리가 비면 신입사원을 대리 자리로 올리고 사원급을 대리로 올리거나 그러면 사원급이 하나 비면 신입을 하나 뽑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직과 퇴직만이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내부 노동 시장이 이렇게 발달하는 건 주로 대기업에서 하는 거고 왜 하냐면 그 기업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고유한 특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유한 특성이 결국은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부노동 시장을 대기업 입장에서는 내부노동 시장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느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거죠. 인적 자본. 네. 좀 쓰기가 그러니까 좀 지울게요. 이제 요 내부노동 시장에 대한 정의는 뭐 여기서 정의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2차 시험에서 내부노동 시장과 외부노동 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하고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노동 시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외부노동 시장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예, 내부노동 시장은 기업 내부에서 그 순환시키기 때문에 뭐 사람을 채용할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외부에서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인적 자본이라든가 동기 유발이라든가 지불 능력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적어도 맞는 정답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왔던 부분들을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인적 자본, 내부 노동 시장에서 인적 자본. 왜 인적 자본이 중요하냐 이거죠. 다른 기업과는 차이가 있는 해당 기업만의 고유한 인적 자본을 양성시켜서 기업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인적 자본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고유의 어떤 그 특수 인적 자본이죠. 특수한 인적 자본을 중시한다. 두 번째, 이로 인해서 키워진 인적 자본은 결국은 동기를 유발하는데 어떤 식의 동기를 유발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석이 발생하면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의 인적 자본이 축적된 자를 승진 혹은 배치함으로 동기 유발이 원활해진다. 이로 인해서 동기 유발이 되기 때문에 장기 근속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불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인적 자본 축적도 용이하고 이로 인해 동기가 유발된 근로자들은 장기 근속함으로 생산성이 증대되어 기업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켜서 지불 능력을 높인다. 사실은 세 가지가 별도로 있는 것보다는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부노동시장이라는 것은 자, 기업 내에 고유한 혹은 특수한 그 기술이나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습득시키는 거죠. 그럼 그것이 결국 인적 자본이 높아지는 거죠. 인적 자본이 높아지는 거고, 이로 인해서 인적 자본이 높아졌는데 공석이 생겼을 때 공석에 대해서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승진을 한다라는 거죠. 내부 승진을 하다 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죠. 그죠? 동기 유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열심히 하면 내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장기 근속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서 장기 근속합니다. 장기 근속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죠. 생산성 높여주는 것은 기업 이윤 증대로 나타나고, 기업이 이윤이 많아진다는 그만큼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불 능력도 높아진다. 자, 이런 식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은 주로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걸 활용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게 조금 제가 적어 드린 거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큰 줄기에서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보시고 하셔도 되고, 제가 지금 칠판에다가 적어 드린 대로 하셔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잘 메모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꾸 이렇게 메모할 시간도 안 주면서 넘어간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스톱시키고 적으시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예. 자, 다음은 기출문제 22번. 노동시장의 내부 노동시장 이론, 이중 노동시장 이론, 인적 자본 이론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내부 노동시장, 이중 노동시장. 자. 내부 노동시장은 내부 노동시장과 내부 노동시장 이론은 그렇죠.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으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이중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나눠지는 거고, 인적 자본 이론은 말 그대로 뭐 나눠진다기보다는 기계나 장비 혹은 기술에 자본을 투여하면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듯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용이라는 걸 투자하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 인적 자본 투자 이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그게 어려운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기네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교육시키는 게 그런 거예요. 회사 돈을 들여서라도 직원들을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게,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음으로 해서 기술이나 기능 혹은 어떤 뭐랄까요, 문화라든가 혹은 어학 능력 등등등 모든 것들을 습득시켜서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훨씬 더 기업 이윤 증대에 기여를 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인적 자본 투자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적었던 것처럼 기계나 장비에 비용을 투자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듯이 사람에게도
비용을 투자하여 교육하면 생산 능력이나 생산성이 증대된다고 보는 이론으로서 기업 이윤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론이다. 예. 이렇게 적으시면 충분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노동시장은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정답을 적을 때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 이론, 내부 노동시장 이론은 내부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이 내부와 외부로 분리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내부 노동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좀 전에 문제에서 얘기했던 그런 입직과 퇴직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기업의 규범이나 규칙을 통해서 기업 내부에서 노동시장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을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한다. 외부 노동시장은 기업에서 그 인적 자원이 필요할 때 주로 외부를 통해서 수급받는 것을 외부 노동시장이라고 한다. 이 정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중 노동시장 이론은 노동시장을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나누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1차 노동시장은 자, 제가 1차 시험 공부할 때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1차 노동시장은 주로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예. 주로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임금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근무 환경이 쾌적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인사 노무 관리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시장들이 1차 노동시장이라고 한다면 2차 노동시장은 예, 저임금에 그 다음에 고용 환경이 아주 열악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지금 고용 환경, 그 다음에 임금 나왔고, 그 다음에 예, 자의적이라는 것은 사장 그냥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인사노무 관리가 이루어진다든가, 혹은 이직률이나 결근율이 높은 그러한 노동시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밑에 건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4년제 혹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과 고졸자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가는 시장, 예를 들어서 사무직이나 혹은 영업직이나 마케팅 혹은 연구직 이런데, 그러나 고졸자 입장에서는 생산직이나 판매직이나 혹은 배송직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이쪽에는 뭐겠어요? 예, 임금이 고임금이겠죠. 고임금에 그 다음에 근무 환경이 쾌적하거나 또 합리적인 노무 관리가 이루어지고, 근데 이런 쪽은 뭐예요? 예, 저임금이죠. 저임금에 그 다음에 근무 환경이 좀 쾌적하지 못한 거죠. 예, 열악한 거죠. 그다음 꼭 어떤 학력 가지고 따질러야 될 건 아니지만
학력 가지고만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1차 노동시장과 이게 주로 1차 노동시장, 이게 주로 2차 노동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게 시장이, 노동시장도 분리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노동시장은 주로 고학력, 고임금, 쾌적한 근무환경, 합리적 노무관리 등등등이 있고, 여기서 뭐 그 이상까지 등이 특징이고, 이 외에도 많겠죠. 승진이나 승급 기회가 많다든가 등등등등등. 그 다음에 2차 노동시장은 주로 저학력의 학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는 고학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숙련자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숙련자. 그 다음에 저학력이라는 표현 대신 미숙련자, 이런 표현을 써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저학력의 저임금, 그 다음에 열악한 근무 환경, 그죠? 그 다음에 자의적 노무관리 등이 특징이고, 양 시장 간에는 교류와 이동이 불가능하다.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닌데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2차 노동시장에 있던 사람이 1차 노동시장으로 점프해 가기 쉽지 않고요. 1차 노동시장에 있던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2차 노동시장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류라든가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거의 없다. 없이 단절되어 있다. 이 정도 표현이 맞겠네요.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부 노동시장과 이중 노동시장에 대한 것들은 1차 시험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2차에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2페이지 분단노동시장 가설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예. 분단노동시장. 사실은 이제 그 개념을 좀 더 먼저 노동시장이 하나의 거대한 노동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걸 그냥 완전 경쟁 시장으로 보고요. 아니다. 노동시장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차 노동시장도 있고 2차 노동시장도 있으며, 내부 노동시장도 있고 외부 노동시장도 있으며, 뭐 예를 들어서 지역 노동시장도 있고 상품별 시장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업종별이겠죠. 일반적인 어떤 시장이라면, 상품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노동시장이니까 업종이나 이런 거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시장은 나눠져 있다고 보는 게 분단 노동시장의 가설입니다. 예, 그래서 노동시장이 하나의 연속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없고, 상당히 다른 속성을 가진 근로자가 분단된 노동시장에서 상호 간의 이동이나 교류가 거의 단절된 상태에 있고, 임금이나 근로조건도 차이가 현저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예,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개념은 여기서 그림으로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해됐었을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노동시장은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이거 그대로 쓰는 게 낫겠네. 하나의 연속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이 아니라
노동시장은 여러 가지로 분리가 분리가 되어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내부 노동시장, 외부 노동시장 등과 같이 분리되었다고 보는 견해로서 양시장 간에는 분당 노동시장 간에는 이동이나 교류가 어려운 분단이라는 표현보다는 여기 나왔던 것처럼 단절된 상태로 본다. 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노동시장이라든가 2차 노동시장 혹은 내부 노동시장이라든가 외부 노동시장이라는 것들을 써가면서 적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2차에서 기출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적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정리할 때 그대로 적을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나 나름대로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적겠다라는 생각들을 미리 한 번쯤 해보시고 본인 나름대로 적어보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야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도 그냥 외웠던 걸 적으려면 외웠던 게 딱 끊어지면 못 적는데 본인 나름대로 적어봤던 연습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면 굳이 이거 외우지 않더라도 이거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했던 거지 라고 해서 본인의 생각을 적는 쪽으로 가시면 그게 훨씬 더 수월하게 정답을 접근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